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 웹툰 융합 컨퍼런스 발표를 맡게 된 재단미디어의 항남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웹툰 글로벌 IP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웹툰이 이제 글로벌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유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글로벌 IP로 성장하기 위한 장르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오리지널 IP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미디어는 웹툰, 웹소설, 캐릭터,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난리죠. 저희 지금 한국 컨텐츠 케이팝을 비롯하여 드라마 그리고 웹툰 어 여러 가지 매체에서 여러 가지 장르에서 지금 글로벌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가 세계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이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지리적인 상황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인구도 저희가 5천만 명이 좀 넘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세계 면적 순위도 저희가 아마 108 위, 인구 순위는 한 28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료 시장이 큰 미국 같은 경우도 3억이 넘는 인구, 우리 또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천. 어떻든 내수 시장이 스스로 내수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최소 내수 인구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인구 내에서 내수 시장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글로벌로 나가서 북미라든지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등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요즘에 우리 인제 콘텐츠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일 발전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라든지 소재를 인제 탐구하는 부분에 제약이 없다." 그런 이제 부분부터 어쨌든 한 반세기 뭐 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이제 드라마틱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제 어떤 창작의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는 이야기부터 나름 또 사계절이 있어서 이 사계절을 가진 부분에서 어떤 감수성 그리고 어쨌든 사계절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국민성 등등 그 높은 학구열, 문맹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인제 여러 가지로 복합이 돼서 어쨌든 이 콘텐츠 창작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냐는 사람들의 인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웹툰이라는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인제 알아볼 부분에서 그럼 웹툰이 글로벌로 지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러한 이제 웹툰의 인제 글로벌 성과를 우리가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작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일본 작품 유명 히트작들이죠. 다 알 만한 작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히어로 영화라든지 인제 디즈니 영화들입니다. 그 전 세계 글로벌로 히트친 작품들이죠, 대부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알 수 있는 제목만 들어도 이미지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글로벌 히트작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재나 장르는 다 다양하고 내용도 스토리 구조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르적인 어떤 통일점이 있어요. 저는 그걸 판타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기 보이는 총몽도 그렇고
뭐 저기 나루토라든지 원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히어로 영화라든지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적인 부분은 다 판타지 장르죠. 그게 인제 무협 판타지든 로맨스 판타지든 뭐 액션 판타지든 히어로 판타지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세계관을 구축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글로벌로 히트치는 장르의 대부분이 판타지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작년 최고 히트작이었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이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 작품 자체도 이제 판타지 장르, 무협, 뭐 시대 판타지죠. 작년 일본의 어떻든 만화 산업 역사를 다 바꾼 작품입니다. 어 어떤 분석 기사로는 이제 이 작품 하나가 이제 만들어낸 일본 내 경제 효과가 뭐 2억 2,700억 엔 정도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8천억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2조 8천억 원의 인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 작품이고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애니메이션 박스 오피스를 전체 일본의 역사를 갈아치우고 그리고 단행본도 1억 부, 1억 5천만 부 이상 팔려 나간 메가 히트작을 작년에 기록했고 일본의 모든 코믹스의 역사를 수치적으로나 어떤 십수년 또 뭐 몇 년 걸릴 일본의 그런 만화 역사를 다 바꿔버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어쨌든 만들어낸 이 콘텐츠 하나가 만들어낸 어쨌든 경제적 효과라는 건 앞에 수치상으로도 뭐 느끼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적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국내 인제 웹툰들이 글로벌로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글로벌 히트작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들 이 귀멸의 칼날 역시도 단순한 로그라인 여동생이 인제 악귀가 되면서 여동생은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기죠. 성장 만화. 전형적인 일본의 소년 만화 공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판타지적인 어느 나라에서나 이 소재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소재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난리죠. 오징어 게임. 뭐 83개국 지금 1등 힘들다는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이제 83개국 1위를 차지하고 뭐 스위트 홈 웹툰 원작으로서 또 넷플릭스 3위까지 올라갔던 작품이고 뭐 킹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든 그냥 오리지널 콘텐츠든 넷플릭스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창작의 자유, 소재의 자유라는 부분이 한국 콘텐츠에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장르가 다 뭐죠? 저는 판타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역시 조선시대 어 좀비가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그 설정, 세계관 설정의 가상의 세계죠. 그런 판타지 세계관의 한국적인 어떤 소재, 정서를 인제 가미한 작품이고요. 스위트 홈 좀비 세계죠. 세기말적인 역시 인제 판타지 세계관인 거죠. 오징어 게임 현실 판타지인 거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게임을 통해서 어쨌든 빚에 허덕인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을 게임을 통해서 승자를 가른다는 가상의 판타지 세계관을 이제 구축한 거죠. 거기에 인제 어떤 현실적인 리얼리티 요소를 반영한 거고 스위트 홈 요소 도 동일한 거고 킹덤도. 이 세 가지 작품 어쨌든 메인 히트친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은 판타지라는 세계관에 지금 현실의 어떤 문제점들을 절묘하게 그런 소재들을 엮어서 히트작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면 더 인제 메가 히트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자주 잘 반영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판타지 세계관을 잘 구축했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웹툰 작품에서는 뭐 지금 뭐 수많은 히트작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시점,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그 재혼항우. 이 작품 모두 대부분이 이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뭐다? 다 판타지 장르입니다. 판타지 장르. 이 작품들 역시 국내에서도 뭐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에서 뭐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웹 연재에 대한 유료 수익이라든지 단행본 판매라든지 특히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드라마 시리즈로도 좀 만들고 있고 나 혼자 반 레벨업의 애니메이션 등 부가 판컷, OSMU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귀멸의 칼날이 연재 당시, 오프라인 연재 당시, 일본의 잡지 연재 당시에는 그 소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단행본 판매라든지 인기가 더 거의 뭐 배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실사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그 원작에 대한 연계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원작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세 작품이 이제 어떤 영상화, 그게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부분은 이제 실현화되면 또 원작 다시 보기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산업적으로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 작품의 장르 역시 판타지고 이런 판타지 장르가 뭐 다시 한번 통할 수밖에 없는 건 전 세계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지역적인 소재 뭐 누구는 그러죠. "한국적인 소재가 글로벌한 소재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소재를 뜯어보고 전체 세계관을 뜯어보면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는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역적인 소재라든지 그 나라에서만 통할 수 있는 소재로서는 글로벌로 성과를 내기에는 허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어쨌든 빈부격차,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 부의 불균형 부분들을 약간 해학과 풍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 그걸 거기에 어떤 판타지 세계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게임 그리고 어떤 상금 어떤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서 좀 더 글로벌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 혼자만 레벨업도 뭐 E급 헌터 능력이 부족한 헌터가 최강의 헌터가 돼가는 과정을 그린 거고 전지적 독자 시점도 독자인 이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그 가상의 세계의 주인공으로 뛰어들면서 뭐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대적인 욕망, 현대적인 어떤 그 현대에서 느끼는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거기에 장르적인 판타지 구조를 입히면서 독자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런 작품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제 글로벌로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인제 글로벌로 인제 매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적 대부분 역시 판타지다. 그 로맨스 판타지든 무협 판타지나 액션 판타지인 그런 장르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작품적인 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피코마라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인제 스마트툰이죠. 일본 이제 네이버에서는 웹툰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피코마의 스마트툰이라고 해서 스마트툰의 인제 종합 인기 순위를 제가 인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인제 1 위부터 10 위 그다음에 인제 한 30위 정도까지 인제 순위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이 인제 인기권에 있는 장르가 거의 90% 이상이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가 많다는 거. 피코마는 특히 로맨스 판타지라는 거는 이제 가상의 또 세계죠. 뭐 황후라든지 황제라든지 공주라든지 예를 들면 간단한 설정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회기물이라든지 등등의 인제 소재를 다룬 로맨스 판타지가 대부분 인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리만족인 거죠. 어떤 또 대부분의 인제 주 소비층 여성 독자들인데 여성 독자들의 어떤 대리만족, 가상의 세계, 가상의 사랑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제 판타지 장르가 글로벌로 이제 먹힐 수 있는 이런 장르이긴 하지만 이 로맨스 판타지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르의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든지 전독시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현대 액션 판타지라서
뭐 나루토라든지 일본의 블리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글로벌 확장성,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게임으로 확장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에,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어쨌든 웹툰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글로벌 확장성에 말하는 건 2차 사업 확장성, 뭐 영화나 드라마, 게임, 뭐 여러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확장성으로 떨어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인제 소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인제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이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인제 글로벌로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분명히 인제 가지고 있는 한계성, 결국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한 장르가 거의 도배를 하고 인기 순위 도배를 하고 있고, 국내도 여성향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인제 인기 장르 순위권은 로맨스 판타지가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이제 매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한계성을 저희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제 다음 사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작품은, 궁이라는 작품은 어쨌든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동일하게 로맨스 판타지인데 현대 로맨스 판타지죠. 이 가상의 입헌군 주제의 인제 사랑 얘기를 다룬 거죠. 이 작품을 언급드린 이유는, 이 작품이 발표된 지가 인제 20 년이 지났습니다. 20 년이 지났지만 이 작품의 세계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예전에 드라마가 만들어졌지만 다시 시즌 2 드라마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뮤지컬, 뭐 또 해외에 태국이라든지 뭐 멕시코, 최근에 중국하고 또 웹드라마 계약을 하고 아직까지도 콘텐츠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확고한 오리지널 IP, 이 세계관, 입헌군 주제의 가상의 사랑이라는 로그라인 세계관을 구축한 상태에서 롱런하는 이제 오리지널 IP라는 거죠. 이 작품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면서 롱테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그 트렌드한 뭐 한 2-3년 인기를 끌다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장르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스테디셀러로서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독특한 오리지널 자기만의 IP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오리지널 IP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글로벌로 저희가 이제 웹툰이 급성장 중에 있고 많은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메가 히트작을, 텐트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르가 뭐냐? 저는 이제 판타지 장르라고 생각하고, 그 판타지 장르 중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영화나 드라마나 부가판권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가장 높은 장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오리지널 IP, 그러니까 뭐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든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든 영화를 원작으로 해서 웹툰화 시키는 것도 당연히 산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웹툰, 만화 자체적인 오리지널 세계관을 가진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서두에 말씀드린 부가판권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로맨스 판타지 자체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판타지 장르와 오리지널 IP 기획력을 좀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이 지금 현재 글로벌로 인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웹툰, 웹소설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아까 일본의 귀멸의 칼라처럼 한 작품이 2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IP의 지속 성장과 발전,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